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름학기 고전시가 특강 1회차 영상입니다. 우리 몇 페이지 펴면 되냐면 54페이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으로 배울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인데 상춘의 상이 감상하다, 완상하다 라는 뜻이고요. 춘은 봄춘자예요.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작품의 관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사입니다. 우리 고전 시가 할 때 시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는 가사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형식상으로는 자음보의 율격을 지닌 운문이지만, 그러니까 시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길어요, 가사가.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산문의 성격을 보이는 문학의 한 갈래라고 하는데, 요 하나 필기 하나 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문 이제 시가의 한 갈래. 그래서 우리 이제 첫 주차에 우리 배운 작품 중에 뭐 있어요? 강호 사시가 있습니다. 그 강호 사시가 보면은 맨 이제 1수에 강호의 봄이 드니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제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사는 이렇게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3, 4, 4, 4 이런 이제 요 연속 이런 구성을 가진 한 줄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문시가의 한 갈래예요. 그래서 마치 시조 한 줄이 아주 여러 개가 이어진, 여러 줄이, 여러 행이 이어진 그런 이제 작품의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가사는 어떤 이제 형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층 및 내용은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이제 창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대부 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작품에 담겼을 거예요. 그래서 강호한정, 우리 오늘 강호한정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즐겨요. 한가로움을 즐기는 게 강호한정이었죠. 안빈낙도는 가난한 이제 와중에도 도를 추구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 연구는 이제 임금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유배는 이제 유배를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유배 생활의 힘겨움이나 임금님 뭐 잘못했어요 혹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는 자 부녀자 및 일반 백성들까지 창작에 참여했다는 건 창작층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층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담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제 역시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을 다룬 이제 규방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임에 대한 사랑, 연정을 담은 것, 혹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내용들 등 이제 다양한 주제가 가사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사의 유형에는
정격가사와 변격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격가사예요. 그래서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래서 이게 시조 종장과 동일해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정격가사. 근데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거의 유사합니다. 정격가사의 경우. 뭐 36, 뭐 3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글자 정도 늘어나더라도 이 세 글자 다음에 이 두 번째 음보가 조금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변격가사는 마지막 행위 시조 종장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시조 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구절이 음보율이 이제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격가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격과 변격, 이제 유형 두 가지 있다. 그럼 상충곡은 어떤 작품이냐? 이 작품은 봄을 맞이하여 자연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로 우리나라 양반 가사의 문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효시 처음. 그러니까 가사를 이렇게 길게 지어서 등장하는 작품이 이제 상충곡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봄의 계절감과 안빈낙도의 태도로 그것을 마음껏 즐기는 화자의 풍류, 그러니까 흥취가 잘 드러납니다. 이런 요소는 자연의 은이라는 삶을 노래한 강호가도 가사의 전형, 그러니까 계절, 자연과 안빈낙도 태도에 볼 수 있으나 후대에 지어진 일반적인 사대부의 은일가사와 달리 이 작품에는 특징 연군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임금님 사랑해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왕권을 잡잖아요. 근데 정극인 같은 경우는 이 수양대군이 왕권을 잡은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이제 그 시골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일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상충곡 역시 이제 이 사람이 시골로 속세 이제 꼴 보기 싫다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은 작품인데 그러면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세조입니다. 근데 세조가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기다 역군은이셨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연군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강호가도가 뭔지 보고 갑시다. 조선시대 시가문학에 널리 나타난 자연예찬의 문학사조. 그래서 강호가 자연을 뜻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이제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서사입니다. 자, 서사에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떠한고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내 생에는 어떠하냐. 홍진 우리 붉은 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속세를 의미하는 홍진이라는 시어는 뭐랑 반대가 돼요? 산림, 그쵸? 혹은 뭐 강호 이런 자연을 뜻하는 시어들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속죄에 묻힌 사람들아 이내 생애가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그래서 이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상들, 그러니까 선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도, 그러니까 거기랑 비교해봐도 내 풍류의 생활이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자부심이에요. 야, 옛날 사람들도 이제 풍류 즐기면서 살았는데 야, 나 역시 요즘 갖다 댈만 하지 않냐. 이렇게 자부심, 만족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한 일 없건만은, 아니, 하건만은 이제 지금 보면 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많다라는 뜻이죠. 자, 고전시가에 하다, 많다. 그러면 이 아래아가 붙은 요 하다는 두의 의미, 진짜 하다,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만 한 이가 많건만 살림, 자 우리 이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산다고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자, 우리 서리법은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그러면 이 수간목이라는 건 작은 초가인데 이 작은 초가가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에요. 소나무 대나무 숲이 울울이에 울창한 곳에 자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 풍월주인이 마찬가지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필기 색깔이 조금 구별이 되는데요. 보통 화자와 관련이 있다. 그럼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은 보통 이제 시어. 그 다음에 연두색은 표현법. 이렇게 저는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세 개가 이렇게 구별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사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서사 홍진 무슨 뜻?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우리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속세를 빗대서 홍진이라고 하죠. 이내 생에 어떠하냐?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납니다. 다음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래서 화자의 삶이 옛사람의 풍류와 비교해도 그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요. 살림은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 자, 지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어요. 자, 수간목은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의 이동을 드러낸다고 했죠.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라서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첫 번째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풍월주의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풍자가 바람, 월이 달이서, 그래서 자연의 임자.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소동파라고 중국의 유명한 이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적벽부라는 작품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서사에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 대조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홍지는 벗어나야 할 속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 정치를 함으로써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공간.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 홍진이라면 이것과는 반대로 살림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락,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공간으로 학문을 수양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연, 살림은 자연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어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사 볼게요. 본사 조금 첫 번째 길죠.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새봄이입니다. 저희 새봄이 아주 귀여워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자,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이에요. 도화는 복숭아꽃. 그 다음에 행화는 살구꽃. 그래서 석양리, 석양에 피어있고 자, 녹양방초. 녹양방초는 푸른 버들. 그 다음에 방초가 향긋한 풀입니다. 근데 새우 중에 푸르도다 라고 하는데 이 새우가 가는 비예요. 이 새자가 가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발낙지 혹시 아세요? 세발낙지? 세발낙지가 간을 새자 써서 이 새자가 발이 가느다란 낙지를 얘기하는 거래요. 발이 3개 달린 낙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칼로 말아내다 라고 하는 건 칼로 재다냈는가, 그러니까 이제 잘라냈냐. 그 다음에 붓으로 그려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은 뭐냐면 화자가 자연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새봄의 경치에 감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요 3번째 표시되어 있는 구절 보면은 자, 똑같은 구절이 짝지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문장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도화행화는 뭐뭐하고 녹양방초는 뭐뭐에 푸르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이제 반복하는 거 대꾸법이라고 해요. 같은 문장 구조 반복. 같은 문장 구조를 짝지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대꾸법은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같은 이제 구성의 그런 뭔가 표현의 단조로움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자연을 만들어낸 창조주 있지. 그 창조주의 뭐가? 솜씨가 아주 야단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나와요. 자, 수풀에 우는 새. 얘는 춘기를 못 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러니까 수풀에 우는 새는 봄 흥치에 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하는데 얘는 감정이입입니다. 왜냐? 사실 이제 신난 건 누구예요? 이 봄 때문에 신난 건 화자예요. 근데 화자가 이 수풀에 우는 새가 봄 때문에 봄이 와서 봄 기운을 못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화자의 이 감정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그냥 우는 건데 우리가 뭐 이제 기쁜 눈으로 보면은 다 기뻐 보이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만사가 다 슬퍼 보이듯이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거예요. 그리고 얘랑 같이 알아둬야 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건데, 근데 이 화자의 상황이 객관적 상관물에서 화자가 감정을 투영해서 드러내면 그때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서 사물 역시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는 화자가 봄 때문에 본인이 신났는데 새의 감정을 이입해서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무라일체언이 무라일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상과 내가 일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이 다르겠느냐? 자, 여기도 조금 뚜풀이를 볼게요. 무라일체라는 건 나, 화자와 외부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외부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흥이야? 다르겠느냐? 그래서 흥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랑 이제 사물이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절의 내용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구절의 내용은 화자가 지금 산속에서 혼자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산중 생활에 적적합니다. 근데 적적함을 느끼면서도 홀로 한중 진미, 자,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 그러니까 막 바쁘게 지내는 것보다 한가한 가운데에 깃드는 이제 멋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을 알 이가 없대요. 그래서 또 적적하다가도 한중 진미를 혼자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아까 화자가 있는 공간이 어디였어요? 여기 앞에서? 수간목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도 공간의 이동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어디였어? 앞에 수간목에서 지금 정자로 공간을 이동했죠. 자, 그럼 본사 이제 1 정리해 볼게요. 도화 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녹양방초는 푸른 버두나무와 향기로운 풀. 자, 도화 행화는 푸르도다. 이게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기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지금 같은 문장 구조를 짝지어서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대꾸밥. 자, 그 다음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와, 뭐 그림 같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조화신공이 아주 물물마다 헌사롭다. 그만큼 봄 경치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풀에 우는 새는 뭐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풀에 우는 수는 충기를 못내 개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리고 무라 일체 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그래서 새의 감정을 이입하여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는 서리법이죠.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공간의 이동 두 번째 공간이 등장하는 거죠. 정자. 그다음에 산일이 적적한데 그래서 산속의 생활동은 산속의 하루가 조용하고 쓸쓸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과 가자의 심리는 자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온 봄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모습은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고 버들과 풀이 빗속에 푸르른데 화자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감정이입의 대상을 통해서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수풀에 울고 화자는 새와 흥이 다르지 않고 새의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무라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사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수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풍경 보러 가자. 그래서 이봐 니웃들아 여기서 이 대상들은 화자가 말을 거는 대상이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자스라, 가자꾸나라는 거 얘는 청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이제 욕기란 내일 하세라고 나오죠. 답청이 뭐냐면 풀을 밟으면서 자연을 즐기던 걸 얘기를 하고 욕기는 봄에 이제 즐기는 물놀이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뭐예요? 채산 나무를 캐고 그 다음에 나조희는 그 저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형태소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그래서 조수하세, 낚시를 하세. 그래서 지금 이 봄에 즐기는 어떤 행동들을 쭉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갓 꿰어 닉은 술을 자 우리 기분 좋을 때 항상 어른들이 술을 마시거든요. 이 술은 풍류를 즐길 때 그러니까 즐거움을 더해주는 거예요. 흥겨운 마음을 더 업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갈건 같은 경우는 갈건이 거친 이제 그러니까 거친 이제 그 칡배로 만든 두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걸러 마시는데 이제 뭐 고운새, 막 이렇게 비싼 비단 뭐 이런 데 걸러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건은 소박한 소탈한 화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물론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한 병 소주 이렇게 깔 때마다 이 병뚜껑으로 막 이렇게 혹시 별 모양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술자리에 가면은 이제 술병을 꼭 이렇게 치워달라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다 쌓아놓고서 뭔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뚜껑으로 막 뭐 별무늬, 뭐 하트무늬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거든요. 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그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는다라는 게 이제 한 잔 이렇게 먹을 때마다 꽃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나씩 내가 몇 잔 먹었는지 이렇게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술 먹는 걸 굉장히 즐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풍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이 정철이라는 사람의 장진 주사에 나오는 이제 유사한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 화풍이 건뜩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화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창한 바람이 살짝 불어서 푸른 시내를 건너와. 자, 근데 청향은 어디 진다? 청향은 잔해진다. 근데 청향이 진다라고 하는데 청향이 여기 맑은 향이라는 거 나와 있죠. 청향은 잔해지고 얘 뭐라고 보냐? 감각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후각의 시각화. 자, 향이 얘는 후각이죠. 근데 진다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냄새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라고 하고, 우리가 감각, 그러니까 후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상을 동원하는 경우 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낙콩은 오세진다. 그래서 붉은 꽃잎이니까 여기도 사실 시각적 심상에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각적 심상, 오세진다. 붉은 꽃잎이 오세진다.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뭐가 돼요? 바람, 이제 그 다음에 푸른 시내, 그 다음에 걔네가 부니까 향은 잔해지고 술 마시고 있는 잔해지고, 그 다음에 붉은 꽃잎, 이제 봄이 돼서 핀 꽃들은 이제 옷에 진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화자가 자연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이 경지를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감각적 심상들을 동원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준중이 비었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술동이가 비었건을, 그러니까 술동이가 술잔이 비면은 나한테 연락해. 왜? 소동 아히더러, 그러니까 아이더러 술집에서 술 받아오라고 해서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래서 미음 완보하야, 미음 완보가 흥얼거리면서 이제 시냇가에 혼자 앉아라고 지금 들어놨는데, 자, 시냇가도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의 이동이죠. 자, 화자가 그 전에 어디 있었어? 맨 처음에 수간목에 앉아 있었어요. 수간목, 그 다음 정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온 거야? 여길 거쳐서 시냇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이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사가 여기서 모래거든요. 명사, 조흠, 자, 여기서의 좋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좋다는 막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좋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 들고 청류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의 이제 도화원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사를 활용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무릉도원이라는 걸, 신선들의 세계라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어부가 이제 뭐 겨울인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가 봤대요. 그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서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 오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가 신선세계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살다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화라고 하는 건 무릉이 가깝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릉도원이 가깝다. 그래서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떠올리는데, 무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신선들의 세계라기보다는 이상세계예요. 그러면 이 이상세계가 굉장히 가깝구나. 이상향이 굉장히 가깝구나. 그래서 화자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즐거운 이상향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이 긴 거인고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들이라고 보통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산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나무 사이라는 뜻입니다. 소나무 사이에 아까 뭐였죠? 가늘 새자였죠. 그래서 가늘게 난 길이에요. 가늘게 난 길은 오솔길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두견화는 진달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달래를 잡고 봉두에 급히 올랐대요. 여기가 산 꼭대기입니다.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봉우리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그 전에 우리 수간목, 정자, 시냇가. 자, 이제 공간의 이동 또 나왔어. 맨 처음에 수간목,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 시냇가, 그 다음에 이 시냇가를 거쳐서 다시 또 어디까지 왔어요? 봉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버렸어. 자, 구름 속에 앉으니까 어때요? 천촌망락이가 이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얘는. 그래서 연하일휘는 금수를 짚였는 듯, 비단을 펼친 듯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연하가요 원래 안개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일휘는 노을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노을은 뭐다? 금수, 비단을, 그러니까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이제 보는 것 같다. 금 비단을 이제 펼친 것 같다. 근데 엊그제 검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은들은 겨울의 들판을 얘기해요. 겨울의 들이 어떤다?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색채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연두색으로 쓸게요. 색채어를 통해서 뭘 표현한다? 시각적 심상으로 겨울의 그 검은 티티한 그 들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검던 들이 봄빛이 유여할사, 봄빛이 넘친다. 이제 새봄이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도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제 화자가 시냇가에 있다가 다시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데 얘는 화자의 정신적 경지랑도 같이 가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정신적 경지에 역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정리해 볼게요. 본 사이에. 자, 가자스라는 청유형어조. 답청이란 이제 뭐하고?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자, 여기도 대꾸법이죠. 자, 같은 문장 구조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할 일이 많은 거야. 답청도 해야 돼, 욕기도 해야 돼, 채산도 해야 돼, 조수도 해야 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꾸법을 통해서 봄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건이 아까 술을 걸러 마시는 칡배로 만든 두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칠어요. 거친 천이야. 그러니까 거친 천이니까 화자의 소탈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 자, 우리 오라고 되는데 오가 어디냐면 우리 꽃나무 가지를 통해서 수놓고 먹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철의 장진주사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서로 술잔 세는 거니까 즐겁게 술 마시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죠. 자, 청향은 잔해지고 눈에 안 보이는 냄새 후각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후각의 시각화. 그리고 청향은 어디에 든다? 이제 청향은 거기 조금 죄송해요. 청향은 뭐하고 잔해지고 그 다음에 낙콩은 오세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라일체의 표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같은 문장 구조를 짝지은 대꾸범위입니다. 공간의 이동 시냇가로 하고 도화는 도화원기를 인용해서 고사를 활용해 자기가 즐기고 있는 곳의 풍경이 대단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무릉은 이상량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경치가 무릉도원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명사 조흔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그 다음 지금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도화로다. 그 다음 무른이 가깝도다 점이 긴 거인고 우리 앞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여기 부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화자가 눈앞에 보이는 들이 어디라고 생각해? 이상적인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봄의 절경 그만큼이나 아름답다 이상적인 공간이다 라고 찬미, 찬양, 예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두 산봉우리라서 공간의 이동이고 화자의 정신적 경지도 상승한다. 자, 검은들은 색채여로 시각적 이미지인데 겨울 들판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여할샤라고 하는 거는 봄빛이 넘친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겨울에서 봄. 그 다음에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부터 우리 끝까지 엊그제의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사까지 보면 이게 산봉우리에서 구름 속에 앉아서 이제 이 화자가 여기 이제 구름 안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펼쳐지는 이 작은 집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잘 드러나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수간목에서 정자, 시냇가, 봉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점차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데 봉두 좁은 공간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켜보는 공간이 지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면 이는 속세에서 속세를 벗어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간목은 풍류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이 이제 드러나요. 그 다음 정자는 봄의 경치에 도취가 되는 공간, 시냇가는 자연에 몰입하는 공간, 봉두는 안민각도에 만족하는 공간. 그래서 각 공간에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다시 정리해놨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공명도 날 끼우고 공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는 게 아니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끼우다 깨우다 이런 거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부귀 공명이 화자를 꺼린대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거야. 자, 근데 사실 부귀공명은 뭐예요?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잖아.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얘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꺼리는 건 누구예요? 화자가 꺼리겠죠. 실제로는 화자가 꺼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뒤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주체가 원래 뭐예요? 원래는 화자가 주체인데
여기서는 부기공명이 주체가 되고 화자가 객체가 되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다. 주객전도. 그러니까 원래는 화자가 주체인데 부기공명이 꺼리는 주체로 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청풍명월 외에, 그러니까 공명도 나를 꺼려, 부기도 나를 꺼려. 그러니까 청풍명월 말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말고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나는 청풍명월밖에 친구 없다. 서리법입니다. 자, 그 다음 단표누항에, 자, 단표누항이라고 하는 건 좁고 지저분한 거리, 마을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그러니까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허튼 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헛된 생각을 이제 허튼 해음이라고 합니다. 해음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허튼 생각이라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과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래서 감탄사가 쓰였기 때문에 영타, 그 다음에 어찌하리, 서리법이 이제 쓰였고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만족스럽다.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대꾸법 똑같은 문장 구조 쓰였으니까. 자, 그래서 결사 부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다 끝났습니다. 자,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자, 우리 아까 이거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했죠. 공명과 부기를 거리는 것은 사실 화자로 공명과 부기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청풍명월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강호처럼.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서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원래 의인화의 효과가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단표누항은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얘기하고 허튼 해음은 헛된 생각, 속세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결국 공명이나 부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래서 영탄법과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남부럽지 않게 만족스럽다는 뜻으로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강조한다. 마지막 사음보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 5, 4, 3의 음수율을 지닌 정격 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했죠. 그다음에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시어는 부정적 가치는 공명과 부기, 그래서 얘는 허튼 해음이에요. 근데 청풍명월과 단표누항은 백년 행락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이제 즐거움, 100년의 한평생의 이제 즐거움, 삶이 이제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효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살림에 묻혀있다고 해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사람 풍류를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문화일체언이 흥이야 다르겠느냐?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문형으로 제시하는 게 얘가 바로 서리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서리법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자연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자 그 청빈함,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객전도의 표현. 자, 실제로는 화자와 이제 부기가 공명을 꺼리는 상황을 바꾸어서 말하는데,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은, 자,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요. 자, 사실 뭐라고? 봄에 흠뻑 빠진 거는 화자라고 했어요. 그걸 새의 투영에서 얘기한다. 자, 그 다음은 의인법. 화풍이 건들 뿌러 녹수를 건너오니,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다. 의지를 가지고 청풍명월 외에도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 의인법입니다. 자, 그 다음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산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조화, 신공, 감탄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부린 재주가 물물마다 아주 사물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그래서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한가로운 맛, 청풍 명월 발고 나는 친구 없다. 백년 행락, 나 여기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한평생 삶이 이만한들 어떠리? 그래서 풍월주의나 물화일체와 같은 표현 역시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연 친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와의 공통점, 우리 사음보의 율격, 왜? 사음보 연속체니까. 그 다음 마지막 행의 첫머리의 감탄구 3, 5, 4, 3.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요게 시조랑 동일하기 때문에 정격 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이점은 작품의 길이가 시조보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문제로 복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풀어보세요. 뒤에 답도 달아놨으니까.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풀고 과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